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오늘까지만 가을을 잘 만끽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언더스탠딩을 시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 날씨가 매우 좋으나 이제 피크를 찍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늦가을에 아주 좋은 날씨는 밖에 있고 여러분들과 저는 또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네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고 그래서 그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두 중추 기업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회사의 미래 내년엔 어떨 것이냐 상당히 한가로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한가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잠시 후에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떤 게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성과를 보일지 어떻게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따가는 안전운전 캠페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보다 더 재밌게 보고 계시는 도로공사의 안전운전 캠페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부에서 이어갈 겁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에 어혜진 소장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레이서 2% 안 돼요? 저는 아닌데. 권순호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보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날로 피곤해 쌓여가고 있는. 제가 금요일 저녁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오전에는 정말 급하게 아이의 운동회를 갔다 왔습니다. 운동회요? 와. 그거 없으면 또 애들 울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요즘 운동회 가면 그 부모님 이어달리기도 합니까? 이어달리기는 안 했고 줄다리기 비슷한 거 좀 했습니다. 학부모 참여해서. 이겼습니까? 그거 막 지면 울잖아요. 막 아이가 졌다고. 근데 뭐 그 정도로 울진 않더라고요. 큰 기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천군백군입니까? 천군백군입니다. 진짜 천군백군 언제적 천군백군인데. 근데 그냥 애들 운동회인데 그래도 정말 그 개주 있잖아요. 되게 그 어렸을 때 짜릿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 달리기가 뭐 그렇겠어라고 해서 봤는데 와 마지막에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거의 경마 느낌이죠? 근데 1번마, 2번마, 3번마, 3번마, 자 5번마 추월합니다. 반 바퀴 차이 나는 거를 따라잡아서 역전도 하고 마지막 개주자가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아이가 거기 뛰었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근데 개주는 또 잘 뛰는 애들만 시켜주더라고요. 반 바퀴 앞서고 있었는데 역전당했다는 거죠? 역전을 했다가 재역전을 해서 저희 팀이 졌습니다. 세상에. 천군백군. 거의 뭐 월드컵 한국 그 쇼트트랙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에게 무슨 뭐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오재미? 던져서 그 박 터트리는 거. 그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깊이 있게 취재를 해봤는데 그 박 터트리기가 금지됐다라는 루머를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왜요? 이걸 던지는데 잘 안 터져가지고 선생님이 막대기로 막 쳐도 안 터져서 얘가 잘못 만든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거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안 터지는 박을 갖고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라는. 맞아. 그때 감사원에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테이프 너무 두껍게 붙였다. 누가 붙였는지 색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아마 계속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그 리갈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지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얘기. 자, 오늘은 삼성전자, 오늘은 현대차.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지금의 거시경제를 진단을 해보면은 내년이 되게 암울해요. 지금 뭐 나오는 기사들만 보면 진짜 너무너무 암울한 얘기들만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암울하다라는 생각보다 앞으로 더 암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뭐 올리고 여기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기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채권시장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처음에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몇 번 내는 거는 그냥 뭐 네. 힘드네라고 내겠지만 점점 마지너라는 선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그 경기를 체감하게 되는 거 내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내년쯤 되면은 이제 실제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예.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테니까 예. 그럼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게 될 거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와중에 제일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라고 봤을 때 부동산 PF 같은 것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는 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 그래서 네. 사실 요즘 같은 시절에 주가는 거의 거시경제가 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거시경제가 안 좋으면 다 같이 내려왔다가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인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약간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각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네. 거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로얄 더치세라고 메타의 최근 5일 주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쉘은 지난해 41억 달러를 했다가 올해는 94억 달러를 했어요. 3분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뿅 하고 올라갔습니다. 와. 야. 반면에 메타는 지난해 92억 달러를 했는데 올해 44억 달러. 거의 숫자가 둘이 비슷하죠. 반대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는 최근 5일 5거래일 기준으로 22%가 빠졌어요. 와, 메타는 정말 진짜 예. 전에도 수직 그 낙하구나. 전에도 많이 수직 낙하. 빠졌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앞으로 코스피는 한동안 박스권에 gat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2007년 2000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다시 2000선을 뚫고 갭으로 올라갔던 거는 2017년이에요. 10년 동안 박스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만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냥 코스피 지수로 사셨던 분은 10년 전 고점에 물렸으면은 똔똔대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냐라고 보면은 중국이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격하게 하면서 예.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할 때일수록 오히려 개별 주식을 어떤 걸 픽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섹터별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3분기 실적을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76조 7,800억 원으로 3.79%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매출은. 예. 보시면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매출은. 그런데 이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97%. 이거보다 이게 맞나?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총액. 네, 이게 제가 본 숫자하고 좀 다른데 제가 본 숫자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3% 감소를 했거든요. 예. 이 숫자가 어디 있지 이게?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이 23%가 감소를 했어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 디스플레이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많이 실적 악화가 이루어져서 네.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 실적이 보여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에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만 안 좋으면 예, 메모리 하나가 안 좋으면 예. 삼성전자 전체의 이익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0% 감소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3% 감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맷집이 좀 있어요. 나머지가 좀 버텨주는 게 있으니까. 예. 다른 사업부들이. 그래 예. 휴대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하니까. 뭐 근데 뭐야.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예. 메모리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정말 급전직하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원가가 제일 낮아요. 그 네. 메모리는 규모의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이 안 좋아질 때 맷집이 좀 강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제조 원가가 낮다. 예. 그거는 점유율에만 비례합니까? 꼭
그거에만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품목에다가 주로 납품을 하느냐, 이제 고용량에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저가로 납품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는데 비싼 거 파느냐에 네.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면 점유율. 그쵸. 원가 자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수율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점유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1위 업체다 보니까 예. 그 가격 저하에 대한 매집도 좀 있어요. 아 그렇게는 못 팝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이 적다라는 예. 것이 삼성전자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기 배당 4번 주거든요. 삼성전자 배당 4번 주는데 이번에도 뭐 361원 적당한 수준으로 준다고 해요. 0.7%인데 그러면 4번을 주는 거니까 한 2.56% 정도 선에서는 배당이 나올 것 같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승진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할 때 주가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워낙 주주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좀 이익이 안 좋다고 해서 배당을 줄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금 판매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감산을 해서 출하량을 좀 조절을 하면은 좀 가격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재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이 내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일단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오케이. 예. 근데 내년 초에는 좀 수요가 둔화가 될 테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예. 쪽에서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년 하반기쯤 수요가 개선될 거라고 본다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 전에 먼저 움직여요. 주가가. 네. 네. 그러니까 뭐 내년 초만 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좀 수요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영업이익이 뭐 20몇 %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 내년도 하반기 수요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 생기더라도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어디나 물가는 먼저 움직이죠. 대체로는. 물가. 대체로는 주가는 가격이- 항상 가격이. 선행하는 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전망치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느냐가 개별 주식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 메타라든지 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한 날 주가가 이렇게 확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예. 때로는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은 뭐 피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뭐 죽어도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좀 그렇다는 건데 그럼 내년 하반기에 왜 개선될 거라고 보느냐라는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에는 괜찮게 봐요.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전략을 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왜 감산을 안 하냐. 내년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감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일단 데이터 센터 증설 관련한 얘기가 있어요. 개인 스마트폰 노트북은 그때 이프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올해 사고 내년에 또 사냐. 그러니까 그렇지, 펜트업 수요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노트북이요? 노트북, PC, PC? 스마트폰 이게 중국에서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B2B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증설은 매년 있습니까? 이게 텀이 있어요. 한번 증설을 하고 나면 네. 몇 년이 좀 지나면 교체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을 때가 서버를 확 증설할 때였어요. 웬만한 서버 업체들은 다 그때 개비했다 이거죠. 그때 데이터 센터를 확 늘렸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쓰다가 네. 그럼 그 다음에 한번 개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그 타이밍이 사실 그러니까 올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그냥 낡은 거 계속 쓰더라 하는 거죠. 거기서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의 그 삼성전자의 몇 가지 떡밥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주요 떡밥 중에 하나가 DDR5입니다. 네. 그러니까 DDR5라는 지금은 DDR4가 대세인데 그 차세대 모델이에요. 차세대 모델인데 용량은 한 4배 정도 되고 속도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쓰려면
D램은 아무데나 갖다 꽂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D램에 걸맞는 CPU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CPU가 새로 나와줘야 그러니까 D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드는 거 중에 아까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이쪽은 좀 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서버용 CPU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서버 시장의 CPU 점유율은 90%가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신제품 나와줘야 그렇죠. 그래야 신제품 나온 김에 서버 개비하자. 그렇죠. 인텔의 스케줄에 맞춰서 예. 서버의 용량도 확 늘어난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수요도 늘어난다. 그럼 인텔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거 언제 내놓을 건지. 아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을 안 일을 안 하셔. 어. 그래갖고 제 꿈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텔이 벌써 올해 초부터 그 서버용 그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근데 초에 내놓는다 그러다가 중순에 내놓는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한 9월인가 10월쯤에 9월에 이노베이션 행사하면 내놓으려고 그러다가 안 내놨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 예. 그러니까 인텔 측은 조금 더 개선을 하려 그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서 뭘 의심하고 있냐면은 너네 파운드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텔은 자체 파운드리를 쓰고 있거든요. 예. 못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설계도대로. 그렇죠. 어. 근데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력이 좀 밀리게 됐어요. 원래 인텔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가다가 삼성 TSMC는 뭐 7나노, 5나노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인텔을 제가 주로 표현할 때 이제 방망이 깎는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깎아서 최고의 품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인텔이 주로 하던 얘기가 우리의 잠시만요. 예. 우리의 14나노는 네. 정말 잘 깎은 방망이라 저기에 7나노에 버금간다. TSMC나 삼성전자에. 아, 우리 나노는 좀 숫자는 많지만 예. 우린 진짜 정교하게 장인 정신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선당군적으로 인텔이 못 갔는데 예.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안 나오다 보니까 니네 공정 문제 아니야? 근데 예. 공정 문제면 아예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DDR5가 서버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예. 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DDR5가 전력 소비량이 DDR4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이론 수치이긴 하지만 20% 정도가 적다고 해요. 예. 그럼 서버는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는 CPU 바꿀 때 뭐 DDR5로 바꿀 유인이 굉장히 커요. 네. 전기 요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으니까. DDR5는 예. 지금은 비싸서 안 갖다 쓰는 겁니까? 아니 CPU가 없어서. 개비할 서버가 별로 없으니 예, 예. 좋은 CPU 나오면 거기에는 DDR5를 넣을 거다. 예, 예. 근데 인텔이 그럼 왜 좋은 CPU를 내놓는다 하는데도 답을 못 찾는 거가 저는 늘 신기한 게 인텔 내부 직원은 알 거 아닙니까? 예. 혼자만 알고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맨날 그거 회의할 테니까. 네. 근데 왜 안 세워 나오냐? 그런데 그 이유를 여태 몰라요? 나 참 진짜 이해가 안 가. 근데 정말 잘 모르더군요. 거기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말 안 해주나 진짜 봐. 말을 안 해주는 룰이 있나 봐. 그리고 그걸 크리티컬하게 예.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잡혀가죠. 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DDR5 왜 안 되는지. 왜 안 그런 나오는지. 어쨌든 회사와 관련된 얘기들, 공정상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업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인텔이 DDR5 거기에 맞춘 CPU를 조절해서 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타이밍보다는 야 이거 지금 팔던 거 조금 더 팔고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으니 요 타임 조금 끌었다가 이 타임에 한번 내보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그런 있죠. 전략도 서버의 90%를 인텔이 차지하면 인텔이 신제품 안 나오면 계속 그거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의 고민은 한 10% 정도는 AMD가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AMD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세를 보였을 때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노트북 시장 같은 경우는 AMD하고 인텔이 예전에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그냥 붙어갖고 역전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네. 어쨌든 DDR5가 내년쯤에는 나올 거고 예. 그럼 거기서는 이제 교체 수요 서버 수요가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서버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 민간 소비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는 거고 네. 여기서 또 하나 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재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했었어요. 쌓아놓은 재고 예. 삼성전자에. 예. 그래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예. 뭐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봤던 거죠. 예.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은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주문하면 너무 늦게 온다. 그리고 이제 물류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우리는 전략적으로 재고를 넉넉하게 가지고 갔던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팔려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이거는 우리가 좀 계획된 재고 증가다. 예.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얘기 톤이 3분기 들어 재고가 5조 2천억 규모로 증가했고 수요 위축으로 재고가 증가한 것은 팩트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자 우리 예, 시장 참가자들의 희망 회로인데 삼성전자는 언제나 바닥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주가가. 예. 그럼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우리 뭐 재고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다가 아유 인정하겠습니다. 고객 재고 때문에 우리가 재고가 많다는 거 인정. 예. 이라면은 정말 이게 많다는 거잖아요. 재고가.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러면 바닥인가? 라는 희망을 좀 주는 게 있고 또 이게 만약에 DDR5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이가 좀 커요. DDR5가. 예. 그러면은 이제 공정 전환의 난이도도 EUV로 넘어가면서 DUV에서 EUV로 넘어가면서 만드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다이가 크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커져갖고 생산 증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적정 재고의 기준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떡밥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얘기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는 궁금한 거 있었어요. 예, 네. 감산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예. 오펙도 감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감산을 하면 혼자만 하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오펙의 감산은. 예. 그러면 나의 감산으로 인해 가격은 좀 올라가겠으나 그 가격 올라간 거를 냅다 경쟁자가 증산을 해서 먹어버리면 가격은 다시 내려가면서 나만 손해보고 고객만 뺏기고 예. 그래서 보통 할 때는 같이 하는 거고 그것도 배신자들이 많아서 잘 안 되는 건데 메모리 업계에서는 뭐 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합니다만 혼자 감산을 해도 돼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펙은 국가고 예. 국가끼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과점에 대한 담합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기업이 만약에 그걸 짠다. 그거는 독과점 담합의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짜지도 못하고 하면 삼성전자 혼자 감산을 하게 될 텐데 예. 혼자 감산하면 혼자 감산하면 감산 안 한 안 사람이 한 수혜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예. 그냥 시장 먹고 고마워 삼성 그럴 텐데 어떻게 감산이라는 게 가끔씩 전략이 될 수 있지? 뭐 이런 그런 고민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감산한 적이 있어요? 감산 뭐 공장은 계속 돌리는데 뭐 웨이퍼를 예. 안 넣는다거나 뭐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꿀 수가 있고 예. 또 사실 이것도 이쪽 업계를 오래 보신 분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예. 그 투자를 얼만큼 할 거냐 이게 또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캐펙스 투자를 얼만큼 하겠다는 것이 예상보다 좀 줄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설비 투자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면은 덜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캐펙스 투자가 줄진 않을 거다. 그런데 건건이 비싸다. 예전보다 캐펙스 투자하는 게 건건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환율 효과가 있어서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이었구나.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뭐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요 둔화가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기서 삼성전자가 보고 있는 건 하반기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거고 내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 예. 그 이유가 지금 서버 얘기, DDR5 얘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공정 자체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자기가 적정 투자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더라도 이 생산량이 좀 줄어들 거란 얘기를 또 DDR5 가면 예, 다이가 크니까 많이 나오긴 좀 어려울 네, 거다라는 얘기를 예. 하면서 이런 수요 둔화에 대응하고 있는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또 하나 떡밥은 이제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파운드리는 사실 삼성전자가 3나노를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우리가 선단 공정 경쟁에서 승리하면 TSMC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TSMC도 이제 3나노 들어가는 문제에서 좀 난항을 좀 겪고 있으면서 예. 기대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런 파운드리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파운드리 전략을 이제 고성능 컴퓨터나 차량용 반도체 같이 이제 품목을 좀 다양화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쉘퍼스트 손님 받고 공장 짓는 게 아니라 공장 짓고 손님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 네. 요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이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3분기 7조 7,900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이번 3분기에. 네. 메모리는 안 좋았지만 파운드리는 사상 최대 실적 31% 늘었습니다. 예. 근데 뭐 파운드리가 좋으면 삼성전자만 좋았을 리는 없잖아요. TSMC는 어땠어요? TSMC는 작년보다 48%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네. 지금 표 보시면은 TSMC 3분기 매출이 27조,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23조. 그래서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원래 삼성전자가 1등이었어요. TSMC 대단하네요. 근데 주가를 한번 보면 최근 1개월간은 왜 주가가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제가 그 아까 업황과 업종과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파운드리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내년에 수요가 둔화되는 거에 우리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거에 앞서서 저것도 있습니다. 그 대만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네. 대만을 한번 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만 비중을 낮추고 한국 비중을 높인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파운드리가 똑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운드리 업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꺾일 거라고 보니까 TSMC는 안 좋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위주의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똑같은 반도체 업이라고 하더라도 예. 파운드리 중심으로 있는 회사가 움직이는 때와 메모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때가 좀 다르다는 거. 다르다.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인데요. 네. 자동차 산업도 전망이 안 좋습니다. 뭐 UBS 같은 데는 포드 예. GM 예. 목표 주가 반토막 냈고 의견도 하향했고 최근에 좀 자동차 업계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뉴스 중에 포드하고 폭스바겐이 함께 자신들의 머리를 맡겼던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아르고 AI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여기가 그 자율주행 순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웨이모, 뭐 크루즈는 GM의 자율주행 그리고 아르고 AI 뭐 이 정도 있는 꽤 예. 잘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 예, 아예 그냥 폐쇄가 돼서 이제 각각 뭐 포드나 그 폭스바겐으로 흩어지게 될 수도 있고 합작법인이었나 봐요. 같이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걸 합작법인이라고 하죠. 둘이 만든 회사는 아니고 여러 합작법인. 그러니까 자율주행 아무튼 회사가 어쨌든, 있고 예, 여기에 예. 지분을 태워서 함께 왜요? 그 왜 폐쇄됐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폭스바겐이랑 포드가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잘하면. 안 넣어주겠다는 거죠. 지금 실패했네요. 그리고서 이거를 좀 얘기 나오는 포인트들을 보면은 우리는 자율주행보다는 첨단주행 보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인력들이 아예 나갈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예. 어쨌든 캐시버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그 매출은 안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폐쇄를 했다라는 거는 꽤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자율주행을 안 하고 뭘로 간다고요? 그 에이다스라 그래가지고 예. 주행 보조. 우리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포기하고 아예 포기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완전 자율주행의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회사가 폐쇄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야 그러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지향하는 데가 뭐 이제 뭐 테슬라 외에는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 좀 얼마 전에 도요타도 대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마치 이제 하이브리드 전념했듯이 전기차로 가는데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은 당분간 안 할 거야. 그냥 어차피 사람이 당분간은 해야 돼. 그러니까 대신 졸면은 뭐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전 어시스턴트 예. 기술. 뭐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혹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오케이 테슬라만 혼자 운전석에 안 앉아도 돼라고 룰을 만들어 줄 리는 없거든요. 없지. 그렇지.
그 기술 다 나눠주고 써 아니면 말든가가 될 테니까 네. 그래 그럼 테슬라가 돈 써서 해봐 그럼 우리는 나중에 거기에 좋은 디자인만 붙이면 돼. 네. 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모르겠네. 포인트는 제가 이제 글로벌 수요 둔화를 대응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돈 많을 때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일단 가야 된다라 그랬고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던 건데 네.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낮추고 있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그 출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0만 대 정도 나오던 게 유럽에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거의 한 100만 대 정도가 생산이 안 될 거다. 그러면 한 25%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자동차 산업의 현실이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자동차를 생돈 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할부하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은 그 가격과 상관없이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차값이 올라간다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수요가 별로 없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두워요. 집이랑 비슷한가 보네요. 그러네. 집도 금리 올라가면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애매했던 거는 이제 그럼 차값을 내릴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근데 보통 고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수요가 적다.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은 37조 7천억, 영업이익은 1조 5,500억인데 예. 뭐 이런 부분들 좀 심각해서 툭툭툭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경기 둔화가 될 거다, 자동차가 잘 안 팔릴 거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충당금이 1조 3천억을 더 집어넣었거든요. 세타2 엔진에 대한 충당금인데 네. 이게 평생 보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보증에 있는 엔진을 바꿔주는 비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폐차율입니다. 예. 차를 갖다 버려야 그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서 한 15년 타고 있는 세타 엔진 예. 또 있나요? 모르겠죠. 나온 지 얼마나 된지 몰라서. 있지요. 그러면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차 저 엔진이 안 좋은 것 같아. 음.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새 엔진으로 바꿔줘야 되는 바꿔줘야죠. 구조예요? 예. 야. 평생 보증이니까. 그럼 그 세타 엔진은 모두 다 문제입니까 지금? 에브리가? 아,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왜 아직 안 바꾸러 와요 그럼? 문제 생기면 바꾸러 가면 되니까. 아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주게 돼 줘야 있는데 되는데, 예. 일단 뭐 내가 괜찮네 그리고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변수가 생긴 거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자동차가 잘 생산을 못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차를 아. 바꾸면서 폐차해 버렸으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있죠 이런 건데 잔존 연수를 2020년에 한 12년 정도로 봤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차를 안 버리니까 자꾸 타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잔존 연수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타도 되나 봐요? 큰 문제가 있으면 타면 안 되죠. 음. 근데 이게 모든 차에 모든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기면 바꿔달라고 돌아오고. 예, 그리고 그러면 그냥 로스 처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뭐 그냥 가서 바꿔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야. 예, 근데 좀 별로다. 바꿔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왜 이게 생겼는지는 대충 들었는데 네. 이 세타 엔진 애프터 서비스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그렇게 서로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대 팔렸고 그럼 뭐 얼마? 곱하기 해서 다 얼마? 문제야? 다 오겠지. 음. 뭐 반만 오나? 그거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차를 이렇게 다 온다라는 것보다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차를 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정도 연식이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폐차가 이만큼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 몇 대가 오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람들이 오래 타는 겁니다 차를. 그럼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엔진이 뭐 특별히 결함 문제가 아니더라도 차량이 노후화되면 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는 거죠. 아, 야 엔진 바꿔줘. 그렇게. 그래가지고 고마일리지 차량 보통 16만 킬로미터. 예. 그러니까 16만이면 꽤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전에 차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이 되어 갖고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차를 오래 탄다. 그럼 또 엔진 밖으로 온다는 거죠. 더 늘어난다. 예, 이게 지금 현대차가 이게 그 이번에 3분기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됐던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 둔화, 이전에 생산 공급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이 충당금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백오더입니다. 네. 계약 물량. 이번에 신형 그랜저가 출시가 됐는데 11월 달에 나올 거예요. 약간 그 사진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 네. 갓그랜저 비슷하게 좀 세련되게 나왔는데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예. 사전 계약 창을 닫았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10만 대까지 채우고서 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가 많이 팔리면은 뭐 월에 15,000대, 보통 한 10,000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형일 때. 그럼 10만 대가 몰렸다라는 건 1년치는 이미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 내년 장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거를 다 팔았다는 거죠. 물론 예. 사전 계약이 뭐 실제 구매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 그냥 해주거든요. 사진 찾으셨네 우리 또 피디님이. 피디님이 일 열심히 예. 하시는군요. 이야. 호불호가 갈리네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있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뭘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저 주십시오. 제가 네. 타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내년도 글로벌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망인데 네. 사전 계약이 10만 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특정 모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도 살 사람은 사니까. 상위 10% 경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30만 되면 뭐 우리나라 인구의 몇 %예요? 뭐 매우 상위죠. 아이오닉 6가 국내 판매가 2,660만 대, 60대 이게 만 대 아니고 2,660대인데 요거 네. X입니다. 미출고 물량이 4만 대예요. 2,000대를 파는데 미출고 물량이 4만 대. 연간 판매 엄청 목표가 밀려 있는 거네. 15,000대. 아, 그러면 거의 3년을 팔아야 될 주문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수요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려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현재 미출고 물량이 75만 대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가 3분기에 국내 판매 16만 대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1년하고도 3개월. 밀값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내년도 수요가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75만 대가 미출고 물량으로 있고 전 세계적인 미출고 물량은 100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사전 계약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영업 실적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전망을 보면서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략은 지금 글로벌 수요가 둔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생산량을 감소하고 가격을 낮추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볼 거냐, 아니면 미출고 물량이 이 정도 있을 때는 가격이나 적정 마진을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수정을 했는데 이건 올해 가이던스긴 합니다만 네. 일단 판매를 한 30만 대 정도 줄였어요. 근데 매출은 한 5%포인트 정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한 1%포인트 정도 높였는데 이게 아까 영업이익 1조 3천억 비용 아까 충당금 떨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익률이라면 현대차가 예전에 차화정 시절에 중국 시장 쫙쫙 치고 나갈 때 두 자릿수 네. 이익률 기록했거든요. 예. 거의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비싼 거 주로 팔았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거를 파는 것도 있고 음.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됩니다. 판매하는 딜러한테. 딜러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아까 전기차 대기 되게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글로벌 수요, 전체 자동차 수요는 줄어드는데 전기차 점유율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될까? 너무 자연스럽게 배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배터리는 자동차 수요하고 상관없이 전기차 수요와만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6.8%, 꽤 높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9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3,700억 원이었는데 올해 플러스 5,200억 원이 됐어요. 엄청나게 좋죠. 네. 그러면 내년에 뭐 수요가 둔화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배터리 실적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작년 말에 한 26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370조로 늘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보내면 돈 들어오는. 그렇죠. 주문을 이미 받아놓은 거죠. 예. 그거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자동차의 생산이 잘 안 됐던 건 그러니까 수요의 문제도 있으나 부품 조달의 문제. 반도체 없어요. 뭐 하나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로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요만한 조각 하나, 나사 하나 없어도 완성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건 좀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타겟이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때는 공급이 타겟이었고 예. 지금은 수요가 타겟입니다. 수요 둔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그러니까 것인가. 반도체 공급은 잘 되고 있냐는 약간 옛날 뉴스에 얘기긴 대한 한데. 걱정이긴 한데 그거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졌죠. 그거는 괜찮아졌고. 풀렸다? 그래서 수요를 지금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반도체가 TSMC가 다 만드는 거라 예. 옛날 PC 노트북, 스마트폰 반도체가 캐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거기에 좀 수요가 줄었잖아요. 예. 그럼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쪽의 문제보다는 수요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 건데 좀 종료해달라는데 딱 요거까지만 예, 예. 1분 안에 예,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빅3라고 하면 GM, 포드, 크라이슬러잖아요. 크라이슬러는 현재 스텔란티스 그룹입니다. 예. GM 스텔란티스는 LG 엔솔과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포드는 SK와 합작 공장을 만들었어요. 일본의 빅3라고 하면 도요타, 혼다, 닛산입니다. 닛산은 요새 좀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있고 혼다는 LG 엔솔하고 합작을 만들었고 도요타는 LG 엔솔하고 합작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미국의 빅3, 일본 빅3가 대부분 한국 업체하고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이 자꾸 가이던스를 수정합니다. 뭐 하기로 했던 걸 자꾸 어겨요. 작년에 연간 매출 목표를 19조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연간 매출 목표를 22조 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우리 19조 할 줄 알았는데 22조 할 것 같아요. 근데 석 달 만에 또 바꿨습니다. 예. 25조로. 거짓말쟁이다. 19조 한다 그러더니 22조 한다 그러더니 3개월 만에 또 25조로 거기는 수정을 주문이 했다. 막 몰려오고 있다. LG 엔솔은 언제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기면 어떡합니까 약속을. 그러니까 오늘 결론 좀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결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가 둔화될 때 이런 게 좀 봤을 때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으면 이 회사들을 좀 더 이렇게 현미경처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대로 내년이 이어질 거라는 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둔화라는 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잘 파고 들어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수요 둔화 와중에도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씨앗들은 보인다. 실제로 싹이 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반적으로 수요가 안 좋지만 부분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 정유화학, 석유 뭐 이게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때 다 네. 같이 그러니까 수요가 안 좋다는 건 다 안 좋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뭐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데들이 있으니 얘네를 평균으로 보면 다 같이 내려가는 추세겠지만 예. 누구는 더 많이 내려가고 누구는 그 와중에도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니까 예. 걔네들에 대한 그 싹이 트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씨앗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경기 안 좋다는 말은 많지만 반도체도 하반기에는 괜찮을 거고 디램 괜찮을 거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더라. 하고 있고 예. 현대차도 자동차도 막 나쁘지 않을 것 뭔가 같다는 대기돼 있는 수요들이 좀 있더라. 나쁘지 안 않은- 좋다 그러는데 대기 수요가 많더라. 나쁘지 않다는 신호들도 꽤 보인다. 예. 뭘까? 속지 말자.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실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확인해 보자. 예. 너무 나쁘다고 무조건 덮지 말자. 근데 요즘 차가 되팔이가 많아가지고 되팔이요? 아 다시 파는 거? 그러니까 신청해서 새 차 산다고 무조건 질러놓고 어디 사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상황 보면 새 차 받아서 그냥 팔기만 해도 남으니까. 남으니까 워낙. 사전 예약이 예전에는 실수요가 사전 예약으로 많이 몰렸는데 요즘에는 되팔이가 많이 모여서 당근용이네 당근용. 그 알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되팔이가 많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쇼티지가 얘기거든요.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되팔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면은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대기가 짧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뭐 빨리 끝내라고. 네, 예. 인기 프로그램 예. 도로공사 공익광고 캠페인 빨리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정도는 빨리 나가라. 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